안녕하십니까. 저는 PKM 갤러리의 대표 박경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트플랜트 아시아의 첫 번째 전시 프로젝트인 토끼 방향 옵젝트의 출품 작가 중 한 분인 동시에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성의 이불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시간은 짧지만 밀도 있는 설명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강연은 삼성미술관 플라토의 부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에르메스 갤러리의 아티스틱 디렉터를 맡고 계신 안소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소연 선생님은 일찍이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이불 개인전을 기획하신 바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불 작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늘 교류하시면서 많은 소통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불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분보다도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빙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약 30분에서 4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소연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불 작가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가 돼서 저 자신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에 수많은 작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먼 훗날에 역사에 기입될 때 그중에 과연 몇 명이 기입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불 작가가 가장 앞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작품 세계가 벌써 이미 30여 년이 넘었는데요. 그 시대마다 한국 현대미술을 견인하는 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한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불 작가는 64년생이고요. 8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바로 그 해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 세계를 가지고 이 미술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력이 있습니다만은 저희한테 가장 큰 쾌거를 가져다 줬던 것은 99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고요. 사실 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지금 제가 여기 87년서부터 몇 개를 적어놨지만 하나의 세계만을 성취했다 해도 굉장히 커다란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의 10년 그보다 더 짧은 주기로 새로운 세계관을 펼쳐 보이고 거기에 적합한 정말 과거에 전례적으로 본 적이 없는 조형 세계를 펼쳐낸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초기에 자신의 몸을 이용한 굉장히 신체적이고 정말 촉감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순간서부터 최근에 마치 새가 조감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큰 비전으로 보는 그런 시각적인 변천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작가 스스로 갱신을 거듭해온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작가를 만났을 때 궁금했던 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던 얘기가 이불이 본명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많기 때문에 저 불자를 찾아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 옛날에 8, 90년대에는 인쇄를 하거나 할 때 저 글자가 나오지를 않아서 인쇄소에서 저걸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예, 날일자에다가 출자인데 저게 이렇게 일출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조금 언급하겠지만 저런 이름을 붙여주신 부모님이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게 불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찾아보기 힘든 저런 한자어를 찾으신 분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략한 양력입니다만은 정말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중요한 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끊임없이 거의 1, 2년 단위로 해오고 있고요. 여기 다 포함되지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국제 비엔날레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중요한 전시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그 중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97년도에 뉴욕 모마에서 있었던 그 프로젝트 전시에서 본인의 그 존재감을 굉장히 확실하게 알렸었고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하고 그 당시 8, 90년대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년대는 한국에서 과연 현대미술이 있나?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BTS의 영향도 있고 요즘 시대에 활약하고 있는 그 작가들은 과거에 이불 작가의 이런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데 90년대 중후반기에 슈퍼노바라는 그런 별칭으로도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새롭게 떠오른 혜성, 어디선가 모르게 새롭게 나타난 그런 혜성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은 그 저널이나 이런 비평가들이 슈퍼노바라는 그런 말을 이 작가한테 붙여줬을 정도로 아시아 미술, 한국 미술, 그것도 여성 미술이 세계 미술 무대에서 각인된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작가가 등장할 때는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도 굉장히 하기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완전 나체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본인의 몸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거나 아니면 목에다 개목걸이를 해서 끄는 모습이라던가 정말 스스로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것 같은 그런 비디오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미술계 상황이라는 것이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모더니즘 계열과 거기에 반대되는 민중미술 계열과 이런 커다란 두 개의 양 진영이 대립하는 상황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다시 말해서 그거는 굉장히 가부장제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불사르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토로를 했고요. 한국 사회와 또 미술계에서 여성들이 얼만큼 도외시 되었는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초기의 작업들은 굉장히 어떤 자료적인 의미로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퍼포먼스라는 것이 굉장히 일회적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2012년에 들어서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 퍼포먼스로 특별상을 타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했는가를 저희가 다시 모색을 하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내년 초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기 시작 시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이불 작가 개인전, 회고전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굉장히 희귀 자료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 장소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것을 극복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역시 과거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동물인지 짐승인지 뭐 식물인지 아니면 기계인지 알 수 없는 마치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내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옷처럼 만들어서 그걸 입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일 동안 김포공항에서부터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동경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목도 너무 재밌는데요. 내가 정말 아무 할 일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아냐 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런 제목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형 세계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조각 작품이라 하면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고급의 재료,
대표적인 것이 뭐 대리석이든지 뭐 나무든지 청동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건 헝겊인데다가 물렁물렁하고 계속 바뀌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여성주의적인 입장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이성적이고 거의 동물과 가깝고 알 수 없고 그다음에 파괴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합쳐서 이런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까 모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작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물고기를 이용한 이런 조형 형식입니다. 실제 그 축축한 물고기 위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이 싸구려 장신구를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어서 장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닐에 넣어서 전시 방식은 굉장히 미니멀리스트적이죠. 격자 무늬를 형성을 해서 전시장에다가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는 것인데 상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변할까? 뭐 2주, 3주 또는 길게는 뭐 2달 가까이 이게 놓게 됐을 때 전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존재감은 악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미술관이라는 이 신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 큐브에다가 악취라는 아주 저급한 감각을 들여온 것인데 원래 인간에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 중에서 가장 정신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감각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라고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글을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굉장히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제외되었고 낮은 감각이라고 치부되었던 후각이라고 하는 동물적인 감각을 일부러 전시장에 가져온 것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그 페미니즘적인 그 감각 플러스 지금 물고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쪽에서 보신 그 퍼포먼스서부터 신체에 대한 담론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0년대 중후반부터 모더니즘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전개가 되면서 이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반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성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세계가 공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억압되어 있던 육체에 대해서 다시 발견을 한 것이에요. 정신 우위의 그 어떤 하부 구조로서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신체라는 것은 결부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우위다, 그 다음에 하위다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붙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이 정신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이제 이 바디 이슈에 대해서 신체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개하게 된 것이 8, 90년대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다른 신체 담론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시각적인 거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재현적인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신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체의 대리물을 이제 갖다 놓고 있을 텐데 그 대리물 중에 가장 생생한 걸로 정말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신체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개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붙여 있는 그 장신구, 시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반짝이 장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근대가 아시아 여성에 대해서 더 씌워진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아 여성이라고 하면은 알록달록하고 약간은 천박하지만 알록달록한 장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 거기에는 어떤 지성이라든지 뭐 어떤 내면적인 세계와는 상관없는 이미지로 보여졌던 비춰졌던 그 이미지를 굉장히 시각화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신체 속에 지금 바늘로 꿰어져 있거든요. 신체에 가해지는 그 여러 가지 통각적인 느낌 이런 것까지 함께
결부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근대기에 뭐 그동안에 뭐 우리 유신 시기에도 거쳐왔고 새마을 시기도 거쳐왔습니다만 근대 시기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여성이 감내해야 됐던 여러 가지 희생적인 면, 사회의 이 하부 구조로서 했던 그런 통각적인 면까지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썩어가고 허접한 이미지 속에 화엄이라는 장엄한 광채라고 하는 굉장히 대비적이지만 의미심장한 제목을 붙여놨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이 작업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의 작업으로 굉장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작가의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었던 그 퍼포먼스도 그냥 뭐 나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라는 그 매체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본인의 개인사를 드러낸 그런 방법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의 경우도 아까 그 부모가 예사롭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모들이 과거에 이런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저촉되는 그런 정치적인 일로 연루가 되어 있어서 평생 동안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영월 출신인데 평생 동안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내 수공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런 반짝이를 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아왔던 부모의 그런 노동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됐던 그런 상황들이 몸에 굉장히 체득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대체하는 그런 이 물고기 위에다가 장엄한 광채로서 이걸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모마에 실제로 전시되었던 작업이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 2주 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컴플레인에 봉착해서 전시가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스캔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나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스캔들로 인해서 이 작가가 더 이 제도화된 미술관이 얼마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여전히 폐쇄적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 됐고, 오히려 이 작품을 하랄드 제만이라고 하는 정말 전설적인 큐레이터가 이 작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리옹 비엔날레에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작가의 그 존재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그 거대한 공공 조형물로서 이런 풍선 작업도 했는데요. 네, 굉장히 기념비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공공조각품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념비는 오래 지속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형태가 수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남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성 중심적인 형태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떤 그 억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로 풍선으로 이 공공 조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단단한 어떤 재료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바람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옆에서 지금 바람을 풍선으로 관객들이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공 조각물에 있어서의 그 공공성이 무엇이냐, 결국은 관객들이나 보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데 공공성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이런 풍선 조각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 붙여진 이미지는 이제 본인의 분장이기도 한데 아시아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우리가 이걸 뭐 오리엔탈리즘의 그런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아시아 여성은 젊고 아름다울 것이다, 섹시할 것이다, 하지만 머리는 비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는 그려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채찍을 가지고 있다든지 피쉬넷 스타킹을 가지고 있다든지 굉장히 괴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 형태 자체도 히드라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물뱀이에요. 잘라내도 잘라내도 죽지 않은 물뱀.
용이나 물뱀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성의 상징이고 악의 상징으로 이것이 치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오랜 그 역사를 통해서 항상 제외되어야 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여성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향후에 드러나게 될 밑거름이자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97년에 이불 작가는 정말 하나의 커다란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동안의 활동 기간 동안 이불 하면은 여전사, 정말 무소부위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도발적인 여성, 그리고 모든 국내외 미술계가 주목을 하지만 작품이라는 것이 계속 썩고 정말 오래 보존할 수 없는 일시적인, 근데 그거는 작가로서 어떤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작가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형태의 하얀색의 조각품을 만들어서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성미의 대명사, 잘록한 허리와 커다란 가슴과 뭐 이런 형태를 가진 이 흰색의 견고한 조각들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은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과거의 그 여성 조각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 미의 표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연관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게 완전한 인체가 아니라 지금 팔다리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결손되어져 있는 이런 신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심이 들고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이 들고 있는데, 제목에다가는 사이보그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네, 사이보그라는 거는 그 사이보그 마니페스토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과학사가이자 페미니스트인 그 도나 해리웨이가 이렇게 표방한 얘기로서 굉장히 이후에도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인간이 합쳐진 사이보그는 뭐 많이들 얘기가 되고, 우리도 점점 지금 사이보그화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또는 칩을 통해서 몸에 내장하는 것도 있고, 언젠가는 신체의 일부를 우리도 이렇게 뭐 교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보가 되는데, 이 더라 하나웨이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를 포지티브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미래의 사이보그가 나타나면은 더 이상 분리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사회가 없이 재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혼성과 융합의 주체로서 또는 심지어 자웅동체로서 이 북의 전통을 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이보그의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니페스토를 이렇게 발표하게 될 지경이었는데, 이 이불 작가는 물론 거기에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이 이불 작가의 사이보그에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이 있지 않아요. 왜냐? 현실적으로 미래의 그 과학기술을 장악하게 될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남성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이보그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것들이 되겠죠. 이불 작가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굉장히 그 하위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만화 영화를 굉장히 참조를 많이 했어요. 만화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도 보셨을 것이고 여전히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휘리릭 마법 지팡이만 휘두르면 갑자기 이제 여전사로 바뀌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여성의 파워에 대한 그런 인식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같이 어린 소녀인데 그 육체는 엄청난 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고, 여전사로 분장을 하는데 갑자기 헐벗어요. 거의 반쯤은 벗고 나타납니다.
거의 뭐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옛날에 원더우먼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남성 시각에서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남성 구미에 맞는 이미지로 변신을 하는가? 실제로 그 일본의 그 망가를 소비하는 상당수의 많은 수의 그 독자들이 소년이거나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시각에 맞추어진 그런 이미지들이 여전히 여성에게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사이보그는 엄청난 슈퍼파워를 가지게 되겠지만 온전하지 못한 모습, 이게 조립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교체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미래에 상당히 암울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항상 사이보그와 더불어 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이보그의 또 다른 자웅동체의 어떤 그 도플갱어 같은 이미지인데요. 너무나 수많은 뭐 성형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이 자기 복제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모든 사람이 끔찍해하고 두려워하는 힘을 가진 괴물로 변천을 하는 그런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괴물은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초기에서 보여줬던 그 알 수 없는 이미지들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장 같기도 하고 사람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기계도 아닌 것이 어떤 그 하이브리디티의 정점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얀색의 완벽한 아름다움도 보여지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불 작품 세계의 근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서부터 그다음에 조금 이따 보실 전개되는 그런 모든 작품에서도 작품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고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두려운 공포의 심정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기계주의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근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굉장히 약점,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지킬 박사와 뭐 하이드라든지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과학 기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최고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뭔가를 지향하지만 그 중간에 실패된 어떤 모습이 지금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 덕수궁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 작품입니다. 키아즈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키아즈마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유전체 DNA가 여러 개의 다른 DNA가 서로 만날 때 여러 개 만들어낸 그런 결절들을 우리가 키아즈마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형태 자체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불 작가 작품의 굉장히 그 독자성이 뭐냐 하면은 조각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에디션의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마치 자기 스스로 이거 계속 어떤 이볼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형태에 형태가 덧붙여진 것 같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그 덕수궁에 가시면 뭐 여러분들 전시 작품도 흥미로운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 로케이션에 이게 있다고 또 느껴진 것이 이 전각이 아마 그 한국에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2층 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궁궐에 있는 서민의 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청이 없는 이런 목재와 이 흰 그 창호지로만 만들어진 과거에 선조가 여기서 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민의 집을 본따서 만든 집이라고 해서 이 덕수궁에 있는 어떤 로케이션보다도 잘 적합하게 이 이불 씨의 작업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좋게 잘 봤습니다. 네, 이런 사이보그와 몬스터의 이런 형태는 향후에 이런 여러 형태의 이런 조각 작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작가가 90년대 말에
만든 작업으로 이후에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노래방 시리즈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 작가의 그 코멘트입니다. 노래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명의 단체로 가서 뭐 함께 노래 부르고 즐기는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을 1인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서 이 작가가 미래 비전을 보여줬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요즘은 이렇게 캡슐 노래방이 있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90년대에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걸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정말 이렇게 즐기는 대중적인 것마저도 이렇게 관과 같은 혼자 들어가면 굉장히 밀폐되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보여주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마치 뭐 페라리보다도 더 좋은 최고급 이 자동차의 형태로 만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것은 미국에 있는 패브릭 워크샵 뮤지엄이라는 데서 서포트를 받아서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문을 다 잠그고 완전히 폐쇄된 공간 안에서 관객들이 이렇게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기묘한 완전히 폐쇄 공포증과 그다음에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달달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듯한 가사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작업이고 그 안에 있었던 뮤직비디오의 그런 영상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나의 거대 서사라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이 거대 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술사나 철학에서 통칭을 할 때 과거의 근대주의를 거대 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랑 레시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이유는 1970년대 장 프랑스와 리오따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모더니즘은 끝났다라는 의미로 거대 서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거대 서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추동시키는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에요. 데카르트서부터 시작된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아방가르드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목표 지점이 하나니까 모든 나라나 모든 문화가 그거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것을 메인으로 앞장서 나가는 그 나라의 문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과거에는 19세기에는 유럽이었고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미국인데 미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모던이 전개되면서 그러한 거대 서사가 죽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거대 서사 대신에 작은 서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나마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고 주변부에 있는 아시아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고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이렇게 작은 소수들의 여러 이야기가 가능해진 것이 이 거대 서사 이후의 종말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불 작가의 경우는 그렇다면 과거의 그 거대 서사가 만들어낸 그것의 본체가 무엇이냐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류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이상, 다시 말해서 유토피아라고 미화될 수는 있는데 그 거대 서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희생들이 그 밑에서 보이지 않는 희생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프로젝트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해석이기 때문에 나의 거대 서사, 내가 해석한 거대 서사라는 말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조형적으로 특이한 점은 사실 우리가 뭐 풍경화의 전통 꽤 오래됐죠.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풍경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제한된 전시 공간 안에 풍경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이라고 하는 가상에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가 짜고 알았으니까 알겠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루전으로 풍경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시간 동영상인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풍경이라는 게 재현될 수 있었는데 이 작가는 조각의 형태로 풍경을 재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물론 그 전에 인스탈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 전시 공간을 조금 확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풍경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떤 그런 풍경을 조형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이었고, 또 보면은 거기에는 원시적인 풍경과 마천루와 같은 도시적인 풍경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근대의 이런 근대 건축물을 많이 사례로 지금 들여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근대주의를, 근대 유토피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근대 건축물의 건축사였기 때문에 가시화된 것이, 물론 거기에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결정체라고 하는 것은 근대 건축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대 유토피아들을 시각화하면서 그 안에 사유화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흠결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순들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조형물을 제시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이게 과연 무엇일까? 예. 그래서 아마 규모도 이 방의 중앙에 하나를 놓으면 꽉 찰 정도의 이제 그런 규모였는데, 여기는 정말 수많은 레퍼런스가 한꺼번에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수직 형태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이 그 휴 페리스라고 하는 그 공상과학자가, 그 사람은 이제 드로잉도 했었는데 미래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놓고 있는 수직적인 것들, 우리가 뭐 배트맨 이런 데 보면 고담 시티를 통해서 미래의 도시들을 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계단들을 본다면은 페데리코 펠리니의 라 돌체비타에 나오는 그 주인공 스타이너가 살던 그 아파트의 건축물이라든지, 지금 전체를 휘어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나선형의 이런 곡선들은 전 세계에 뒤덮여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시각화한 것도 있지만, 앞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거에서는 이것을 근대의 건축이나 아니면 가구 디자인의 가장 혁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휘어지는 합판을 이용한 찰스 임스 그 부부의 그 하나의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근대 모티브를 가지고 이런 도시의 고속도로를 가시화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안에는 본인이 과거에 3일로 근처에서 창고처럼 사용하던 그런 본인의 스튜디오의 이미지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근대기를 거쳐오면서 경험을 했던 수많은 건축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박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경 조각을 제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런 유형의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파리의 까르티에 재단에서 이제 진행된 그 전시 광경으로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거울이라고 하는 반사의 형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풍경의 형태가 더 이상의 이제 물리적인 리미트를 넘어서서 확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시의 경우는 정말 여러 개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면서 과거의 서양의 근대적인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크리스탈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작품들은 브루노 타우트라고 하는 과거의 20세기 초의 그 건축가가 굉장히 미래의 건축적인 제안으로서 이런 행성에다가 작업을 하고 싶다란, 물론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축적인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각화함으로 인해서 서양의 과거와 미래의 건축적인 비전, 이상들을 재현해 놨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거쳐왔던 한국의 근대사도 여기서 녹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커다란 벙커 같은 것은 네, 바우친의 벙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누군가 이제 몸을 숨기기 위한 그런 벙커죠. 이 전쟁 기간 중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헤드폰을 통해서 여러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사실 또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여러 역사가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씨 왕손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이구의 역사를 추적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소리는 그 이구가 평생을 통해서 자기의 족적을 남겼던, 근대 기간에 남겼던 그 장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뭐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추방당한 왕의 아들로서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미국에 가서 건축가가 됐어요. 이제 여기 이게 건축적인 요소랑 연결이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과거를 복원하면서 어떤 조선 시대와 이 한국의 정통성을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때 이황과 복원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화장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서 살라고 했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유리관에 갇힌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삶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뒤에는 흐지부지 제대로 서포트도 안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부인이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일본으로 가서 자기의 그 선배였던 그 단계 겐조라고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지금은 아카사카 프린스 도쿄 호텔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이 이구가 태어난 본인의 그 출생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참하게 자살을 한 그런 삶을 마치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의 삶 속에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역사적인 그 질곡이 넘어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정치적인 목적 의식이 개입돼서 한 사람이 희생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벙커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빙이라는 이런 자목에서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부제를 붙여놨는데, 이것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이었고, 이 당시가 1907년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빙, 누구든지 터부시하고 더 이상 언급되기 싫어하는 그 어떤 존재가 다시 스물스물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뒤에 검은색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해빙이라는 그런 뭐 정말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감춰지고 이제 도의 시대였던 나쁜 역사마저도 슬그머니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을 정말 절묘하게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아까 그 브루노 타우트를 기다리며 하는 미래주의 건축물에 흡사한 그런 행성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은 백두산 천지를 형상화한 것인데, 보신 것처럼 굉장히 더럽고 낡아빠진 목욕 욕조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라면 이것이 욕조에서 일어났던 물고문이랑 연관이 되는구나. 그것이 위아래로 이렇게 얼마나 이상적인 것과 현실의 이 암울한 형실이 이렇게 비교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거울에 의해서 반영되는 이런 형식은 이후에 비아 네가티바라고 해서
네거티브한 길, 다시 말해서 음의 길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요철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은 굉장히 플랫한데 반복적으로 끊임없는 그 공간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적인 공간, 음의 공간,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해서 비아 네가티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거의 따블로 같은 이런 작업을 전개하기도 하고 이후에 이런 설치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거울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큰 범주에서 보자면은 몽그랑 레시, 그러니까 정말 이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큰 길 위에 있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그 태양의 도시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는 정말 인간이 역사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그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그 대범함과 그 아름다움과 하지만 그것의 실패담과 그 안에 곁들여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과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려고 했고요. 이제는 전시의 스케일이 정말 하나의 도시를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스케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이면에는 그 태양의 도시라는 것이 캄파넬라고 하는 17세기의 어떤 작가의 상상력에 연관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인데 그보다 조금 이후에 캄파넬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태양의 도시를 통해서 미래에 정말 이렇게 공산주의에 근거한 어떤 그 정말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태양의 도시라고 명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 태양의 도시가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영광과 뭐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빛나고 반짝이고 멋있지만 위험하고 파괴되고 실현 불가능하고 또 그 안에 어떤 엄청난 그 인간의 야망으로 인한 어떤 희생과 파괴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되는 이불 작가의 작품에는 우리가 양가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치가 두 개라는 뜻인데 하나의 부정, 하나의 긍정만이 아니라 그 두 개가 거울의 앞뒷면처럼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세계관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5년, 16년 이후부터 정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시드니 비엔날레의 장면이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후에 런던의 헤이워드 갤러리라든지 베를린의 마틴 그로스피우스 바우라든지 정말 이 작가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유효하고 지금은 저는 이불 작가가 이제 뭐 완전히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스터의 반열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작가들의 그 주기를 보면은 메스터로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도발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냥 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방가르드에 그러니까 목말라 하는 미술관으로서는 뭐 회고전이 아닌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작가는 또 다른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세계 무대가 주목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은색의 커다란 뭐 비행선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직경 길이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클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길이를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1930년대 독일의 나치 시대에 엄청난 야망을 보여줬던 수소 비행선을 가상시킨 것입니다. 수소를 이용을 해서 1936년도의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이 유럽에서부터 미국 뉴욕까지 단숨에 빠른 시간 내에 이 공중 여행을 할 수 있으리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걸 진행을 시켰는데, 이 야망만 앞섰지 불안전함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승객이 몰살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소 비행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역사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인간의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 야망과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지. 물론 그것을 한순간에 폄훼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런 열망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적인 삶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위험성,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그 유토피아 이면에 있는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 이불 작가의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지금 17m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수소 비행선을 가시화한 것이 헤이워드 갤러리의 지금 전시 장면이었고, 네, 그와 더불어 이러한 작품도 함께 전시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구조물에 약간 새의 부리를 담기도 했고요. 옆에 늘어진 검은 천은 속 안에 어떤 그 모터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펄럭펄럭거리고 있는데, 이 불길한 조형물은 사실 이 작가가 이걸 만들 시점에 계속 논의되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몰하고 있고, 지금 그 침몰하는 배의 그 선미를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봤잖아요. 그 TV 화면을 통해서. 너무 끔찍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봐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여행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또는 승객의 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비함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오고 있는 그 현대의 여러 역사적인 요소들을 지금 추적을 하면서 어떤 갈망하고 있는 진취와 어떤 과학기술의 진보와 이런 것들 또는 이익과 이런 것들 이면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의 샌페테르스부르크에서는 좀 거대한 그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 걸로, 지금 이 순간에 또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지금 최근에 본인의 그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치 장면은 입수를 하지 못했고, 그 전시를 위한 목업 작업, 마케트 작업에 지금 그 진열 형태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전시 전체가 하나의 폐허가 된 어떤 미래주의적인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돌아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곧 내년 초에는 과거에 다시 작가의 초기 시대로 넘어가서 그의 초기를 찬찬히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불 선생님 작품 강의 이렇게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찬찬히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전부터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이보그가 더나 해러웨이가 85년도에 얘기했던 것을 뭐 멋지게 그 조형화시키긴 했지만 하여튼 따라갔고, 그다음에 그 몽그랑 르시라고 하는 그 거대 서사 얘기는 사실 80년대에 나왔던 리오따르의 그 서사를 다시 또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후발주자의 입장, 이미 서구에서 다 논의되었던 담론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나라들, 뭐 한국이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걸 다시 소환하고 하는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글쎄요. 저희 한국의 상황을 조금 비하해서 얘기하면은 뭐 후발주자라고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후발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지금 동시대적으로 같이 접근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론, 담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이나 아시아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론가들도 육성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국가의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제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작가들이 굉장히 뭐 동시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뭐 굉장히 뭐 같은 시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논의를 우리가 또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이유가 이론적으로, 담론적으로 치고 나가는 아시아나 그 한국의 이론가들이 드물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제도적으로라도 이제 그들을 밀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작업에 있어서는 후발이라기보다는 동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담론을 서구 입장에서의 담론이 아니라 그것이 이 아시아와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후발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또 이불 작가의 경우는 사실 그 최근에는 그 담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추종해 나가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글 쓰는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이 작가들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 작가의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담아온 이유가 그 안에 자기의 경험담이라든지 또는 가족의 역사라든지 또 한국에서의 그 근대기의 역사를 굉장히 끊임없이 접목시켜서 그거를 용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그 설득력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 미술계가 볼 때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을 강요하는 것도 굉장히 못할 짓인데, 예, 그러면은 강의 모두 다 잘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